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했는데 다 같이 이제 올해가 딱 50일 남았죠. 그죠? 2018년이 딱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재테크 관련된 공부도 좀 하셨을 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도 좀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이번에 뭐 지방 투어도 있었고 여러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올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내년도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아마 뜨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출발 앞으로 3개월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이번 과정은 부동산 소액 투자 마스터반 과정이에요. 오프라인으로 3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온라인 학생들도 우리 같이 이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 RSM, 리얼 에스테이트 스마트 마스터라는 부분에서 경매 투자를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좀 가슴이 좀 뜨거우셔야 되는데 2018년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이어서 오랫동안 많이 변해오면서 어떤 기회들을 우리한테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저는 경매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액 투자 마스터 2기 2018년 기회를 선점하는 경매 투자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그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겠죠. 저는 랜드프로에서 지금 경매 투자 전문가 스파르타반, 기본반, 심화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RSM 과정에서는 총 5주차에 걸쳐서 경매 시장이 도대체 어떤 시장인가,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 거지,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위험을 했지 하고서라도 내가 차익을 가져가고 수익을 가져가면서 남들보다 더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기본반이든 저 RSM 반이든 간에 총 7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차근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따라오시고, 우리가 그 RSM 반은 소규모로 진행이 될 거니까 저 아이 컨택을 계속 하세요. 저는 이렇게 눈 맞추면서 계속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하겠지만 혹시 조금 어렵다 하시면 표정을 살짝 지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할 거고, 그 스파르타식으로 약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일기 때도 보면 그 과제를 열심히 해주신 분들하고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씩 걸러서 해주신 분들하고 그분들의 실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찰가를 쓰는 부분들도 오늘부터 바로 제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 온라인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과정 끝나고 매 수업 끝나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강생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길 흔히 사건 번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2015 타경 1, 2, 3, 4, 5번 사건 번호 저한테 주시고 어떤 게 궁금합니다라고 카페에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또 이거를 조금 조사해 보세요라고 제가 팁을 드릴 거예요. 그런 그 멘토링 때문에 우리 과정이 또 필요한 이유이고요. 저는 현재 부동산 중개법인하고 올리치 컴퍼니 위드리치 연구소에서 자문을 맡고 있고요. 소속은 랜드프로에서 지금 전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네이버 카페 멘토 이영욱의 생생경매, 우리 숙제를 여기다가 할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인생의 모장 부동산 여액, 여기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사실 경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큰 축은 되지만 이 경매 안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때로는 건축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세금도 물론 알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폴더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틈틈이 그런 것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지자체라든지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도 섭외가 오면 제가 좀 강연을 좀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분 계신가요? 혹시? 선생님 공인중개사 포스가 조금 있으신데? 네, 아니신가요? 어떠세요? 아니세요? 공인중개사 분 계십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마 지지난주 토요일 날이었나요? 네, 그때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같이 좀 해보셨어요? 어떻게 돼? 네,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올해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올해 시험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 난관을 이기셨으니까 더 깊이 더 넓게 공부하면서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많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외부에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네이버 카페에 멘토 이영욱의 생생경매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이 카페가 떠요. 그래서 제가 서울 RSM 2기 그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숙제를 앞으로 올리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업 끝나고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료에 다 있으니까 거기 주소는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 오신 분들 선생님 괜찮으시면 자리를 이쪽으로 좀 옮겨 주시겠어요? 네, 이 화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내공 또는 경매에 대한 지식 또는 노하우를 제가 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0개의 문항이 있는데 딱 30초만 드릴게요. 10개의 문항 중에서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문항이 몇 개씩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되신 분들부터 여쭤볼게요. 7개 이상 해당. 거수만 해주세요. 살짝. 7개 이상. 5개 이상. 안 계세요? 3개에서 5개. 3개 이하. 알겠습니다. 조절해서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 경매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5주차까지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제 목표는 이 5주차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 한 85% 정도의 물건에 여러분들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하고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 입찰 대상을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 입찰가 수준까지 근접하는 상태가 지금 5주차의 목적이에요. 그 이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실 분들은 뭐 심화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실전반이 또 개설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3개월 정도만 하시면 아마 전체적인 윤곽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RSM 패키지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상가도 공부하고 토지도 배우고 세금도 배우죠. 이게 다 합쳐져요,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가의 경매 물건에 내가 들어가고 얼마를 쓰고 낙찰돼서 어떻게 내가 차익을 확보하고 수익을 확보하고 그런 내용까지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이 내용 잠깐 볼게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경매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경매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윤곽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매라는 거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 절차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물건부터 뜯어보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알아야지 각각의 절차 중에서 투자자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3강 때부터는 첫 번째 단계, 일단 물건을 정해야 되잖아요. 입찰을 하려면. 분석은 다음이고, 그래서 물건을 선정하는 방법까지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전이에요. 그래서 정해지는 그런 물건 후보 리스트들 중에서 권리 분석을 하고 적어도 위험을 해지해야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통해서 아무런 위험이 없는 또는 위험하더라도 그 위험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까를 계산을 하면 내가 입찰 타이밍을 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권리 분석에 의한 이 경매 물건이 일반 매물과 똑같은 게 돼요. 아무런 위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건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현장을 어떻게 물건별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가질 것인지 그런 내용 공부할 거고요. 이거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앞단에서 이런 각종 분석을 한 건 사실 얼마를 쓸까가 문제잖아요. 낙찰이 될 수준에서 그 부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원에서 다양한 실수들이 많아요. 7명이 임차를 했는데 6명을 다 자기가 제끼고 1등을 했어. 근데 그게 입찰표가 무효야. 이런 경우들이 은근히 더러 생겨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자칫 실수하면. 그래서 제대로 입찰하는 법 배울 거고, 우리 경매 물건이
일반 매물과 다른 게 일반 매물은 임대인, 임차인 또는 매도인, 매수인이 이미 다 약정을 해놓고 이사기간 맞춰놓고 싹 비워놓고 이사를 들어가는데 경매물건은 내가 보증금 내고 잔금 다 냈어도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보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내보내는 명도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 명도나 또는 권리 분석은 그닥 어렵지 않아요.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80, 90%의 물건들은 스스로가 다 입찰이 가능한 상태로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4주차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하나가 보이면서 일반 물건보다 조금 욕심이 날 수 있어요. 조금 더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소위 얘기하는 특수 물건들이죠.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매각 요거는 필수 3종 세트인 거고 요거 말고도 종류가 10가지가 넘어가요. 토지만 매각하는 거, 건물만 매각하는 거,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든가 가등기가 있다든가 이런 거 다 솔루션들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심화반 때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물건이 관심이 있는 물건이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제가 조언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MP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MPL.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근저당권을 싸게 할인 매입해서 더 높은 배당을 받아가는 거. 그 MPL도 경매의 한 채널이니까 MPL 공부하고 경매 말고 공매라는 게 있어요. 경매든 공매든 다 채권자들이 자기 돈 회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공매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이 세금 체납된 채권이에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 마지막 이제 파이널 작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어떤 노하우도 알았고 감도 좀 쌓았고 하시면 그 가장 최근에 진행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물건들 몇 개를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 단계마다 차곡차곡 좀 지식이나 노하우를 쌓으셔야 되고 제가 내드리는 숙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할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할 건가? 어떤 분들은 나는 오피스텔만 할 거야.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 계속 많이 나오게 자금은 있어. 이런 분도 있고 무조건 시세 차익형 아파트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요런 그 아이템을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경매를 배우고 있죠. 경매를 통해서 이거를 들어가겠다고 지금 일단 공부를 하신 거고 또 자기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차익형인지 수익형인지 개발 이익인지 요거를 정하셔야 될 거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면 각각 시도별로 어느 지역을 전체 국가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교통 호재를 만들고 있다.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요. 이 부분들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세금 내용도 알아야 되고 심리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경매 하나를 사건 하나를 조회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달라지실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흔하게 경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인데 일부라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고개를 잠깐만 끄덕여 주세요. 경매가 쉽다. 일부라도 맞다면 살짝 쉽다. 어려워요? 안전하다. 안 안전해요? 반값에 산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내용 보고 어렵다. 어렵다는 맞나요 그럼? 어렵다. 위험하다. 제값 다 든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까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어렵지만 쉽게 풀어지고 위험하지 않게 우리가 다 리스크 헤지 할 거고 제값 다 드는 물건들도 있어요. 제가 설명회 때도 한 말씀을 드렸지 모르겠지만 연간 12만 건 이상의 경매 물건에 나오는데 한 1000건 정도는 실수로 받았거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생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값 다 드는 물건들도 있지만 낙찰가율이 15%, 7%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반값이 아니라 거의 뭐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으로 삼게 되겠죠. 그런데 그건 표면상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 보면 뭐 반 정도 되는 수익들이 되겠죠. 여러 가지가 좀 있고 이런 내용은 좀 텍스트 위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요것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법원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5번을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5번 보시면 제도적으로 매수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권리 분석도 내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3억에 샀는데 취득을 했는데 보증금 3억을 떠안아야 되면 내가 6억 주고 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이미 상업을 3억을 떠안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등기부 다 보고 또 임차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다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명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임차인이 거기에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만약에 없어. 그러면 법원에서 이 경매를 낙찰시키게끔 하는 거는 채권자하고 채무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경매 물건 하나에 채권자들이 많잖아요. 많으면 이 사람들한테 다 배당을 충분히 해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격으로 낙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도를 할 때도 어떤 그 임차인이 여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우리는 심플하게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합의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드라마 보듯이 집행이고, 그렇죠? 근데 집행하는 비용이 크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합의금에 대한 맥시멈이 나오죠. 그래서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가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다. 그 집행법이 2002년도에 나왔어요. 소송법에도 바뀌어서. 자, 여기 한번 계산해 보면서 좀 머리를 한번 좀 식혀볼게요, 우리. 자, 시세가 1억 5천인데 감정가는 1억 4천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법원에 물건이 나오게 되면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럼 먼저 했으니까 그 동안에 시세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 기본적인 내용이고, 만약에 감정가 1억 4천에 아파트를 1억 2천에 받았으면 이는 시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지금 세이브가 된 거예요. 3천만 원. 그렇죠. 일반 매물로 샀다면 시세 차익 3천만 원 여기서 안 생겼겠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투자액이니까 적정 기간 동안에 보유를 하면서 임대를 주잖아요. 이렇게 2천에 50만 원이라고 했으면 임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임대 수익률. 지금 1억 2천만 원이 자기 돈인데, 그죠? 자기 돈인데 2천만 원의 보증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월세가 5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수익률, 임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와요? 연 임대 수익률 6%. 빠르세요. 굉장히 빠르셔요. 그렇죠? 1억 2천인데 2천이 빠지니까 1억에서 5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6%가 나오죠. 그럼 이번에 좀 바꿔볼게요. 요게 지금 얘기했던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 6%. 내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이 5%다 하면 6%는 괜찮은 거고, 내가 기대하는 게 10%다 하면 이 물건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물건이 되겠죠. 그런데 보유 기간을 봤어요.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1억 9천에까지 시세가 올랐어요. 지금 요 시세보다 4천이 올랐지만 우리는 1억 2천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7천만 원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1억 2천에 낙찰을 받고 이 상태에서 임대를 주고 1억 2천에서 9천까지 7천이 올랐죠. 그쵸? 7천이 오른 상태에서 내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이렇게 따지면 1억 들어갔죠. 그러면 차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임대 조건을 맞춘 상태에서 차익률, 아까는 수익률이었지만 차익률, 지금 1억 2천이 1억 9천이 됐으니까 7천만 원이 올라갔어요. 자기 돈 얼마 들어갔죠? 1억. 그러면 얼마 나오죠? 연수익률로 하면 5년 동안 수익률은 몇 프로 나와요?
1억 들어가서 7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70%죠. 5년 동안의 수익률이. 맞나요? 네. 5년 동안 수익률이 70%면 5분의 1 계산해야 되는 거 맞죠? 연수익률로 해야 되니까. 그럼 70%를 5로 나누면 14%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차익률을 계산할 때는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차익형으로 들어가겠다 하게 된다면 차익률을 가장 높은 상태로 임대 조건을 맞출 거예요. 만약에 2천에 50이 아니라 시세가 어차피 1억 5천이니까 전세가율이 있잖아요. 1억 5천의 시세면 전세 1억은 하겠죠. 만약에 여기를 월세 없이 1억으로 내가 임대를 줬어. 전세를 줬어. 그러면 자기 자본은 얼마 들어가죠? 지금 1억 2천에 낙찰받았으면 1억을 받고 2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죠. 2천만 원 받았는데 지금 1억 2천에서 9천까지 7천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얼마 나와요? 5년간 수익률. 2천 들어가서 7천. 350%. 맞나요? 2천 들어가서 7천을 벌었으니까. 그러면 350%를 거꾸로 또 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최소한 60%는 넘나요? 맞죠? 그래서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를 계산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해요. 우리한테 물건을 선정할 때부터. 자, 경매 물건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도 있고 뭐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좀 하실 텐데 그 부동산 투자용으로 매입해 보신 분 잠깐만 손 들어 보실래요? 투자용으로 매입해 보신 분. 투자용 실거주 말고. 몇 개씩 있으시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 초에 예를 들어서 뭐 4월 이전에 어떤 건을 낙찰을 받고 싶다 했을 때 3번을 투자한다면 아파트로 낙찰 받고 싶으신 분. 아파트. 다세대. 어떤 물건 갖고 싶으세요? 투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아직 아이템에 대해서 좀 매력적인 것을 모르시죠? 이런 각각의 상품들이 있는데 법원에 가면 이 상품들이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수익 내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가장 판단하기 쉬운 아파트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월계 2단지 주공아파트, 이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이지만 굉장히 소액으로 나와 있고 소형 평수예요. 강북 지역의 월계 주공이고 1억 5,200에 지금 감정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가에 있는 이 아파트 중에서 일반적으로 경매가 싸게 낙찰된다 하면 유찰에 대한 그런 기회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유찰이 됐나요? 안 됐죠. 응찰을 신권에서 응찰을 아예 안 하게 됐을 때 다음 차수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가 다운이 됐는데 지금 다운될 틈도 없이 신권에서 21명이 입찰을 했죠.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테고 지금 1억 5,200인데 1억 6,400 이상이나 쓰고 지금 들어왔어요. 1등이. 그럼 이분이 우리가 이제 이런 물건들을 계속 단계마다 이제 보시면서 입찰하는 방법들을 보실 거예요. 지금 이 물건을 일단 보니까 위치가 우리 자동으로 자꾸 넘어가네요. 이게. 일단 물건에 대한 입지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입지 자체가 지금 딱 보면 여러분들 오케이. 지금 거주용 물건이잖아요. 아파트니까. 그러면 살기 좋은 입지여야 되는데 지금 일단 우리한테 보이는 게 지금 뭐가 보여요? 여기 보이죠? 네, 기본적인 역세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녹지지대, 공원들 이런 게 있으면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런 위치가 있고 우리가 실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임차 수요가 있으면 좋은데 임차 수요가 많은 곳들이 몇 군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대학들 있을 거고 어떤 뭐 업무 단지가 들어오거나 그렇죠? 그러면 많은데 여기 대학들이 여러 개가 지금 포진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임대는 빨리빨리 잘 맞춰지겠다. 그리고 위치가 좋으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일단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그 물건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느끼게 되면 이제 경매 물건이니까 우리는 이런 현황들을 보게 돼요. 아무런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소유자가 실거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소유자가 실거주 하는 경우에도 명도는 하겠죠. 보내는 명도 작업을 하겠죠. 물론 본인이 빚을 변제 못해서 넘어가서 하겠지만 일단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케이스가 많겠죠. 집주인이 잘못한 건데. 그렇지만 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법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왔는데, 그렇죠. 여기 임차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분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1억 6,400 정도, 1억 5,200의 감정가인데 거의 지금 반이 넘는 금액으로 보증금이 지금 8,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임차인이 있을 때 이 보증금을 과연 우리한테 위험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권리 분석 배우겠지만, 여기 이 임차인은 2013년도 2월 달에 이 집에 지금 들어왔어요. 전입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 그 전에 하등의 권리가 이 등기부에 있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권리 분석을 넘겨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신권에서 21명이라는 사람이 응찰을 했는데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겠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소형 아파트 물건을 지금 같이 한번 보고 있는데, 과거 사례에 대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우리가 그 응찰자의 입장에서 거꾸로 한번 그 사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볼 거예요. 지금 1억 5,200 정도의 감정가로 나와 있는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일단은 주거용 물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살고 싶은 그런 입지여야 되니까 그 입지에 맞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게 일단 이 지도상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매물이 아니라 경매 물건이니까 여기에 어떤 권리적인 하자가 있을까라는 판단을 우리가 해보고 있는데, 먼저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분에 대한 보증금은 우리가 떠안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 8,500만 원에 대한 배당을 전액 주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따라서 이 물건이 만약에 일반 매물 부동산에 이 물건이 나와 있을 때 우리는 경매 시장을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일반 매물에 있는 투자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 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그 21명의 응찰자들이 어떻게 이 생각들을 했나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2017년도 2월 달에 1억 6,400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17년 2월에서 지금 17년 10월이면 한 8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파트가 시세차익형을 대변하는 주거용 물건의 대명사라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 8개월 만에 시세가 상한가 1억 8천에서 거의 2억 선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물건이 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에 대한 이쪽에 지역에 대한 이슈가 있었겠죠. 그 이슈에 대한 생각을 있었기 때문에 신건이었지만 무려 21명이 108%가 되는 가격을 써서 그 중에 1등이 낙찰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를 줄 텐데, 그 임대를 줄 때 지금 약간의 재비용들, 중개 보수라든지 또는 수선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포함해서 1억 6,400이 아니라 1억 7천 정도를 가정을 하고, 자기자본 8,500, 대출 8,500, 지금 반반 투자한 셈이죠. 지금 보유 시에 입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전체적인 그 경매 3단계를 봤을 때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억 7천인데 8,500 투자했지만 대출 받아서 보증금 1,000에 60만 원이 나온다고 하게 된다면 자기 자본이 8,500에서 1,000만 원이 빠졌죠. 자기 자본 7,500에 대출 8,500 하게 되면 이 대출 구조에서의 임대 수익률이 연 5.6%가 나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 10%가 있는 사람도 있고 20%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5.6%라는 임대 수익률은 자기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시세차익형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 기간 동안의 수익률보다 아까 같은 그런 호재 때문에 나중에 매도할 때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보게 되면
지금 똑같이 1억 7천을 놓고 이번에는 전세로 1억 2천만 줘봤어요. 1억 3천, 4천도 아니고 보수적으로 1억 2천을 잡고 이때는 5천만 원만 들어가겠죠. 이렇게 놓고 투자를 하면 앞으로 4개월 뒤에는 지금 거의 2억 상한선까지 육박했으니까 1억 7천이 2억이 됐다라고 하게 된다면 1년 만에 3천이 올라간 거예요. 자기 투자금 5천으로. 이렇게 되면 차익률이 확 커지겠죠. 그러니까 수익률로 계산했던 사람하고 차익률로 계산했던 사람하고 입찰가 자체가 달라지겠죠. 어떤 분이 나는 다달에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 좋아, 월세가 좋아 해서 그 아까 광운대 역세권에 있는 그 물건을 입찰했다면 이렇게 계산한 분보다는 입찰가를 못 쓸 거예요. 그렇죠? 신권이니까 입찰조차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 이게 수익형 물건인지 차익형 물건인지 먼저 한번 계산하고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자, 올해 나왔던 부동산 관련된, 경매에 관련된 그런 뉴스를 좀 잠깐 볼게요. 지금 2017년도 10월 10일 경이에요. 한 달 전쯤에 8일 대책 나오면서 관망하는 추세들 많았고 잠깐 멈칫하면서 또 자산가들은 아무리 3월 말까지 팔라고 하더라도 안 팔고 또는 눈치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 경매 시장에서도 8일 대책 나오고 나서 경매 물건은 계속 오픈이 되고 있지만 사람들 응찰하는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면 경쟁률도 줄고 낙찰가율도 줄고 그만큼 대신 수익의 폭이나 차익의 폭은 커지겠죠. 미래 가치를 기대를 한다면 지금 대출 규제가 경매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하는 게 지난달 기사였고요. 그리고 10월 20일경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니까 잠실 재건축 미래가치 그레이트 하면서 경매를 잡아볼까. 요 타이틀이 이제 왜 나오게 됐냐면 우리 잠시 후에 공부할 경매 절차를 배울 텐데 일반 매물 시장에서는 그 매도자가 자기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는 또 다른 물건에 투자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지만 경매 물건은 자기가 원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나온 거니까 자기가 안 팔래야 안 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호재가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시장에는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 매물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쪽 경매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잡아볼까 하는 이슈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의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경매 시장을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지금 대출 규제가 이제 지금 계속 LTV하고 DTI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해서 그런데 여기에 뭐 신 DTI가 나오고 DSR까지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그 대출 규제 속에서 그 대출 금리 때문에 변제가 안 되니까 경매 물건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럼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물건이 늘었어. 그럼 그 물건들 중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리는 작업 그리고 거기서 정말 괜찮은 물건이 보였어. 그럼 그 물건을 제대로 분석해서 남들보다 약간의 금액을 더 쓰거나 또는 어떤 금액 이상으로 수익과 차익을 낼 정도까지 확신이 있으면 그 물건 낙찰을 받겠죠. 거기에 따른 분석력이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죠. 자, 요거 작년도 거만 지금부터 딱 1년 치만 한번 볼게요. 지금 올해가 이번 달이 지금 11월 달 초예요. 네, 2달 전이네요. 9월 한 달 동안에 전체 전국 물건에서 아파트부터 토지까지 포함한 평균 낙찰가율이 75% 정도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억이면 평균적으로 얼마의 낙찰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토지까지 포함했을 때 7,500만 원이죠. 2,500만 원 이미 이익 받고 들어간 거죠. 나중에 그 가격에서 매도할 때 또 한 번의 가격이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매의 매력이긴 한데 이거는 통계일 거고 우리가 이런 통계를 낼 때 지역하고 물건 종류에 따른 통계가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입찰가 선정하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예를 들자면 전국에 있는 지금 여기서 이 표는 지난 1년간 지역을 전국으로 본 거고 전국에 있는 물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75%인데 만약에 전국이 아니라 서울이다. 또 물건에서도 아파트다. 제일 핫한 시장이겠죠. 아무래도. 그럼 전체 평균이 75%라고 했을 때
서울의 아파트라고 하는 낙찰가율도 있겠죠. 그 낙찰가율에 대한 그런 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인천이다, 인천에 있는 빌라다 라고 했을 때에 낙찰가율에 대한 기준선이 굳이 하나하나 통계를 안 내봐도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면 나중에 입찰가 선정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거는 물건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사례를 뜯어보고 보면서 이런 이제 감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옥션 사이트들을 좀 이용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통계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설명회 때도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준선이 상당히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9월 얘기했는데 9월에서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평균이 지금 95% 선 정도가 되거든요. 이 선. 근데 어떤 아파트가 나왔고 아무런 권리적인 하자도 없어. 물건적인 하자도 별로 없어 보여. 그런데 그래도 경매잖아. 100%에서 유찰돼서 80%에서 시작되니까 나는 한 88% 써볼까? 하면 이미 들어가는 순간 들러리라는 거죠. 경매 시장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빌라라고 하더라도 90%에서 한 95% 정도는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괜찮은 물건들. 그런데 빌라잖아, 한 75% 쓰지 하면 이것도 아예 그냥 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기준선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입찰가 판단하는 게 빨라져요. 물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보겠지만,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 한번 짚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매의 종류하고 절차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어쨌든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이 된 상태이긴 해요. 이게 올해 5월 수준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무려 101.9%까지 올라갔었어요. 무조건 감정가보다 높은 수준이죠. 이때는 신건이고 괜찮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때죠. 조금만 높이 써서 이게 기준가였는데 8월 달에 대책 나오고 훅 떨어져서 이게 91.2%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10%가 떨어진 거죠. 이 시장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8월 넘으면서 지지난달 9월 달에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됐냐면 95% 선까지 회복이 됐어요. 지금 경매 시장이. 이런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지역과 물건을 자기가 알아놓고 이 정책과 금리 시장 또 규제 변하는 걸 보면서 이런 그 기준선의 조절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입찰이 좀 빨라지고 이 95% 선에서 더 올라갈 거로 좀 예상이 돼요. 이 수준까지는 좀 아직 멀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정 국면이라고 봐요. 그리고 경매 물건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한 경매 분석의 틀을 보고 제대로 된 물건을 입찰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핫하고 빌라도 많이 따라왔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가나 토지 쪽으로 경매하고자 하는 인구들이 늘고 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시장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RSM 과정에서도 상가 투자가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아까 시세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 이거 물건 정해놓고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양극화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 아직도 여기 경매 시장에 아마추어들은 있어요. 그냥 별다른 분석 없이 감이나 촉으로 입찰가 막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물건 판단을 해서 입찰하자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도 안 나온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부동산 시장들 주시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우리가 지금 소액 투자에 좀 중심을 맞춰서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자주 보시는 사이트 하나씩을 정하셔야 돼요. 뭐 옥션이라는 데도 있고, 그것도 좀 보기 귀찮으시다 하게 되면 대법원 경매가 제일 공신력 있는 사이트니까 물건을 서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역 선정하고 물건이 어떤 종류인지 선정하고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폭을 정해놓으면 후보 리스트가 쭉 떠요. 경매 물건에. 그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물건 서치를 계속 하시면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는 물건이 나올 거고, 그리고
소액 투자일수록 더 많이 응찰들을 하겠죠. 15억, 20억 하는 물건들은 아무래도 응찰자가 적어요. 잠실에 있는 무슨 아파트다, 토지가 뭐 50억이다, 응찰 못 하잖아요, 많이. 소액 투자일수록, 그쵸? 더 많겠고,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은 경쟁률이 높은데 너무 정말 싸게 1등하고 누구나 뭐 5만원, 10만원밖에 차이 안 나면 좋겠죠. 근데 쓰다 보면 300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2000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뚜렷하게 분석해서 내가 이 정도의 수익이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거 쓰고 당당하게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경매 시장에서 운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 운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실력도 좀 갖춰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투자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소액 투자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시세 차익형보다는 소액형 수익 물건인 경우에는 월세가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많아야 뭐 100, 150 그러니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투자 사이클을 돌려보시면 나중에 조금 더 큰 물건 또는 시세 차익형 물건도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일단 방향을 먼저 선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런 세금이나 정책들 그런 거 보시고 같이 하시는 걸로.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365 부동산 스터디 관련된 밴드를 소개하려고 제가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무 강의, 샘플 강의 들으셨죠? 들으신 내용 외에 우리가 이제 1대1로 다이렉트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카페, 카카오 스토리 있는데, 밴드가 실질적으로 제일 소통이 좀 빠르고 정보를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 있죠? 저희 우리 전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좋은 교수님들 계속 초빙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밴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밴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이제 밴드 모양이 바뀌었죠? 이거 누르시면 일단 여러분이 처음 찾아가야 되니까 365일 부동산 스터디인데, 저희는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이약 365 부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여기 돋보기예요. 돋보기 누르시면 검색창에 이제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제 365 부스라고, 자 여기서 검색을 딱 누르면 하나가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365일 돈 버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스터디 밴드다 해서 365 부스라고 이제 통칭할 테니까,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요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이제 바뀌는 경우인데, 요거 공지사항 중요라고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우리 이제 신동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분인데, 이분이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정도 부동산 관련된 소식을요 뉴스화 시켜서 이번에 7월 셋째 주에 만약 전국 분양 뉴스 레터다 해서 6.19 대책 효과는 어떤 게 있었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자료를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관련된 내용이 아파트부터 상가, 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좀 하고 싶은 청약 관련된 것도 전국적인 내용 다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회원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리더들이거든요. 리더 중에 이제 저도 이제 한 토지 분야 리더가 돼서, 제가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 국토부에서 주차장법 개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주차장법이 개정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18년도에 이 주차장법이 시행이 되면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파장이 오냐면, 지금의 공간은 주차 세대인데 내년에 건축을 하려면 똑같은 건물인데 주차장이 4대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4대를 확보를 못하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주택 부분을 하나를 날려야 돼요. 날리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번 연도 말까지 인허가를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허가를 빨리 받아서 새로 개정되는 법을 안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누르신 다음에 참고해서 공유해서 자기 밴드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평택부터 대구, 천안, 부동식 관련된 소식은 우리 신동아 전문가가 계속 올릴 거고요. 거기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임야 살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그래서 임야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올려놨고, 그리고
쭉 올리다 보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상가 있죠. 우리 상가 전문가는 이제 또 최원철 교수님이 상가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분이 투자할 때 또는 중개를 하거나 또 어떤 내가 브리핑을 해야 될 때 관련된 내용의 설명을 위해서 부동산 강의도 가끔 가다가 옮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관련된 최근 소식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뉴스레터 형태로 올려놓을 거니까 여기 365 부스 잘 이용하셔서 앞으로 자주 밴드에서 소통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저는 부산, 대구, 울산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들하고 또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0,000명을 목표로 달려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여 많이 하셔서 도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